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체가 감각적 의식에 가장 가까운 대상이며 동시에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매개하듯이 신체 내부 또한 몽유 상태의 감각이 가장 먼저 향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이 내적 감각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 세계와 연관되어 있다. 여기서는 내적 감각이 어디까지 신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인식 형식인 시간과 공간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를 논의할 자리는 아니다. 다만 이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꿈이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몽유 상태에서 내적 감각이 자기 신체의 한계를 넘어 타인의 신체에까지 확장되는 현상, 즉 타인의 질병을 진단하는 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자기 자신을 내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던 몽유자들은 동일한 원리에 따라 타인의 유기체를 꿰뚫어보는 능력도 지닌다고 전해진다. 이 능력의 실제성에 관해서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파리의학 아카데미의 보고서를 다시 언급할 수 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자기장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몽유 상태에 들어가면 자신과 접촉을 맺은 사람의 질병을 판단하고 그 질병의 성격을 규정하며 치유 방법까지 제시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현상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가끔 정상적인 감각기관을 통하지 않고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현상은 초월적 의식의 미세한 작용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특정한 특이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특정 동물에 대해 극복할 수 없는 혐오감을 느끼며 심지어 그 동물이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 존재를 감지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루겠지만 이러한 특이 체질은 몽유 상태에서 그 대상이 유지된 채 더욱 강화되어 나타나며 이는 깨어있을 때의 혐오 반응이 실제로 초월적 의식의 미세한 각성에 기인함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게 타인의 질병을 인식하는 능력도 예외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의사의 진단 가운데에는 단순히 논리적 추론이나 반성적 판단에만 근거하지 않고 직관적 통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환자와 깊은 정서적 친밀감을 지닌 경우 의사와 환자 사이에 마치 몽유자 간의 접촉과 유사한 관계가 형성되며 이는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서도 종종 관찰된다. 반면 지나치게 추상적 이성과 논리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반직관적 진단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예시는 의사 갈레노스의 사례이다. 그는 자신의 임상 경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수면 상태의 관찰에 의존했다고 말했으며 그가 질병의 경과를 예견한 기록은 몽유자들의 자성적 투시 능력을 연상시킬 정도로 놀라울 만큼 정확했다. 예를 들어 그는 겉보기에는 건강한 로마 원로원 의원 섹스투스에게 3일 후 열병이 찾아오고 6일째에 잠시 가라앉은 뒤 14일째 다시 발작하여 17일째에는 전신의 땀을 통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정확히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또 그는 열병에 걸린 한 젊은 로마인에게 다른 의사들이 권한 사열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면서 왼쪽 콧구멍에서 자연히 피가 흘러나올 것이며 그 뒤에 회복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역시 그대로 이루어졌다. 물론 이런 예언들을 갈레노스의 고도의 의학적 통찰로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데카르트의 보고에 따르면 두 명의 히스테리 여성은 서로의 발작 시기를 정확히 예측했다고 한다. 머큐어 더 프랜스 1720년 9월호, 1728년 6월호에 따르면 포르투갈 출신의 두 여성은 탁월한 진단 능력으로 큰 명성을 얻었다. 그중 한 명은 포르투갈 국왕에게서 높은 예우를 받고 연금을 지급받았다. 그녀는 인간의 신체 내부를 보았으며 혈액순환과 소화 과정을 인식하고 심지어 뛰어난 의사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질병을 발견했다고 전해진다. 근대의 예로는 루트비이 폰포스의 편지가 있다. 그는 나는 누가 방금 전에 소파나 의자에 앉아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다. 특히 활발한 사람일수록 더 잘 느껴진다. 어제는 어떤 사람이 먼 길을 와서 피곤해 있었다는 것을 그가 내게 영향을 미치는 느낌을 통해 알아차렸다. 그는 밤의 숫자를 세며 머리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었다.
내게는 타인의 고통과 약점을, 심지어 그가 생각할 때 뇌에서 미세하게 작동하는 섬유의 움직임까지도 감지하는 불행한 능력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병약한 사람을 길에서 만나지 않도록 일부러 멀리 피해 다닌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 안에 있는 사람 각각의 병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다고 기록했다. 이처럼 타인의 신체를 꿰뚫어보는 능력이 어느 정도의 명료함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를 영국의 의사 해독이 전한다. 그는 자신의 목유자 엠마에 대해 이렇게 썼다. 환자들이 엠마에게 진단을 받으러 오면 나는 그들에게 먼저 자신들의 질병을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다. 엠마가 진단을 마치고 증상과 내부 상태를 묘사할 때까지 기다리게 한다. 그러면 환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엠마가 그들의 증상을 너무도 정확히 설명하고 고통의 부위나 발작이 일어나는 시간을 정확히 지적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환자나 나 모두 엠마에게 아무런 단서를 주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엠마는 심지어 환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도 자신의 머리를 통해 그 사람의 두통 부위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해독은 그녀의 이런 진단을 토대로 두통의 주요 증상을 결정했으며 이후 실제 환자들로부터 그 진단이 옳았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한다. 자기 진단의 정확성이 나중에 해부 결과로 확인된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다. 이러한 진단들은 단지 내적 감각의 직관에 근거하고 있으며 해부학이나 생리학에 대한 어떤 이론적 지식에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인 엄밀성이나 구체적인 정확성에서는 해부 보고서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숙련된 의사는 여전히 이러한 진술에서 많은 유익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라젠드르 부인이 자기 어머니의 상태를 알기 위해 최면에 걸린 한 여성, 즉 자칭 목유자를 이용한 사례가 있다. 그 여인은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렸다. 오른쪽 폐는 쪼그라들고 압박되어 있으며 끈적하고 점액성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폐는 많은 물 가운데 떠 있으며 이미 호흡하지 않습니다. 즉 죽은 상태입니다. 심장 주머니 안에도 약간의 물이 있습니다. 그 후 실제로 어머니는 목유자가 예언한 바로 다음날 사망했고 의사 드루사르와 왕리비학 아카데미의 비서 블로렌이 부검을 실시했을 때 그 진술이 완전히 일치함이 확인되었다. 내적 자기관찰이란 목유자가 평상시 의식으로는 느낄 수 없는 기관들의 감각을 체험하는 것에 근거한다. 그렇다면 타인의 신체를 투시하는 능력은 그보다 더 강력한 감각 역치의 이동과 초월적 자아의 작용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각이 어떤 미세한 증기나 기운과 같은 물질적 영향에 기반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른바 투실한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단지 평소에는 감각의 기반이 결여되어 발휘되지 못하는 인간 본성에 내재한 자연스러운 능력일 것이다. 초월적 자아는 외적 사물과 관계함에 있어 경험적 자아와는 다른 위치에 있다. 전자는 마치 우리의 존재의 뿌리로서 감각적 의식이라는 지상의 줄기와 가지로부터 생명이 다시 뿌리로 내려갔을 때 비로소 예계와의 관계를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변형된 관계를 가리켜 사람들은 자기적 관계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 자기적 관계는 단지 자기를 자극하는 자극술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하는 인간의 내적 구조의 변형일 뿐이다. 목유 상태에서 이 관계는 의식적 인격 전체가 아니라 단지 낮의 의식이 외계에 대한 통상적 관계로부터 옮겨지는 것이다. 즉, 목유 상태는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평소의 의식적 인격은 단지 5개의 연결선만을 알고 있지만 인간의 전체적 주체는 더 많은 감각적 연결선을 지니며 그중 일부가 목유 상태에서 작동한다. 이 감각적 연결선의 수를 우리는 선엄적으로 알 수 없으며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단 한 명의 목유자도 관찰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사물 사이에는 감지되지 않는 연속적인 관계선이 존재함은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은 범신론적 세계관에서뿐 아니라 진화론에 기반한 물질주의적 일원론에서도 논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결론이다. 다만 물질주의자들은 이 논리조차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책에서 스스로 모순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의 주체를 단순히 의식적 인격으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 의식의 문턱 아래 존재하는 어두운 동반자를 무시한 채 생리학적 심리학만으로 인간을 설명하려는 것은 마치 천문학자가 상성의 운동을 오직 태양의 인력만으로 설명하려는 것과 같다. 몽유자의 외계와의 접촉은 우선 그를 자극한 자기술사에게 향한다. 그들은 그의 내면을 투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반 게르츠의 몽유자는 자극자의 내면을 살펴보다가 눈물을 흘리며 그의 모든 장기가 건강하다고 말했다. 그 뒤 이 접촉은 사랑이나 우정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된다. 몽유자들은 친구의 내면을 탐색하여 그들을 돕고자 한다. 나아가 자극자는 이 접촉을 낯선 사람에게까지 확장시킬 수도 있는데 신체적 접촉이나 머리카락과 같은 물질적 매개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것은 투시가 실제 물질적 영향을 전제로 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 예로 반 게르츠의 몽유자는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환자가 그녀와 연결된 끈을 손에 쥐자 그의 질병을 즉시 느꼈고 병의 원인과 치료 이력을 정확히 묘사했다. 또한 의사 메이오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남겼다. 그는 독일 보파르트에서 파리에 있는 친구에게 한 다발의 머리카락을 보냈는데 그것은 그가 치료 중이던 장교 씨가 직접 잘라 포장한 것이었다. 파리의 몽유자는 이 머리카락을 만져보고 그 주인은 엉덩이와 넓적다리에 부분적 마비가 있으며 다른 질환 치료를 위해 외과적 기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 진단은 실제와 완전히 일치했다. 또 파리 살페트리의 병원에서도 한 몽유자가 낯선 환자의 병을 진단하도록 최면 상태에 놓였는데 환자가 들어서기도 전에 흥분하며 그녀가 병실에 있는 한 진단할 수 없다고 했다. 환자가 나간 후 그녀는 의사들의 진단을 부정하고 심장병을 주장했으며 4일 뒤 대량의 출혈과 10일째 사망을 예언했다. 실제로 모든 예언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흥미로운 사례 하나는 당시 유명한 몽유병자 알렉시스가 또 다른 방면에서 유명한 마술사 위딘과 만났을 때의 진단이다. 위딘은 자신의 분야의 사람과 대면하게 되었다는 자부심으로 그를 폭로할 생각으로 알렉시스를 찾아왔다. 그는 자기 아들의 머리카락을 가져와 보여주며 아들이 오른쪽 옆구리에 통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알렉시스는 즉시 그 말을 철회하고 그 통증은 위딘 자신에게 있는 것이며 그가 아들의 머리카락을 만졌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들은 완전히 건강하다고 진단했다. 위딘이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자 알렉시스는 오른쪽 눈가에 작은 종양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전혀 위험하지 않으며 아버지가 그것을 걱정하는 것은 단지 실명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전체 보고를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 실험을 거친 뒤 유명한 마술사 위딘은 세상 어느 마술사도 알렉시스의 능력을 모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인정했다. 물론 어떤 이는 마술사의 말은 신뢰할 수 없고 과학적 전문가들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누가 전문가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오늘날 초월적 심리학의 기초가 겨우 그려지기 시작했고 몽유병 현상의 법칙은 아직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공인된 과학은 메스머 이래로 한 세기 동안 이런 현상들을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며 외면해왔다. 따라서 이 분야에는 아직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공식 과학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 자성술사 한센의 활동 덕분에 겨우 교조적 잠에서 깨어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몽유병자의 투시 능력을 불가능한 것으로, 즉 단순한 병적 현상으로 단정한다면 그는 바로 그 순간 마술사를 이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어버리는 셈이다. 그런 회의주의자에게는 교수의 판단보다 마술사의 말이 더 무게 있게 들릴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근래 사례를 들어보자. 미넨의 고등교회위원회 의장이었던 하를레스 박사는 자신의 아내가 심각한 척추질환을 앓을 때 그의 친구 린트너 교수가 하를레스 본인은 이런 일에 부정적이었다. 드레스덴의 한 몽유병자에게 진단을 의뢰했다. 린트너가 돌아와 말하길 그는 그 몽유병자에게 한 여인의 병을 알아볼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 여인이 사는 집을 다른 집과 구별할 수 있는 표시만 알려주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녀에게 알려준 정보는 단 두 가지였다. 첫째, 그 집은 교회 합창대 맞은편에 비스듬히 위치해 있고, 둘째, 집 앞에 펌프가 있는데 그것이 그 거리의 유일한 펌프라는 점이었다. 몽유병자는 이 정보로 충분하다며 곧 그 집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인은 발작 중이며 소파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고 말하며 방의 모습과 환자의 복장을 자세히 묘사했다. 실제로 그 설명은 정확했다. 이어서 린트너가 그녀를 치료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몽유병자는 그렇다. 단지 감기로 인한 것이며 쉽게 낫는다고 답했다. 우리는 천문학자들이 에테르를 인간의 눈과 수백조 마일 떨어진 별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물질적 작용체라고 말할 때는 전혀 신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몽유병자 사이의 라포르, 레포어트, 심적 연결에 대해서는 신비하게 느낀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물리적 기기가 그 작용체를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우리의 자아가 의식의 문턱 아래에서 외부 세계와 훨씬 더 많은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라포르를 매개하는 물질적 작용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 관찰에서 드러난다. 피세기르는 한 몽유병자가 자신도 모르는 환자에 대해 단지 그 주변을 돌고 나서 완전한 진단을 내렸다고 보고한다. 이로부터 그러한 작용체의 존재를 의심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몽유병자가 다른 사람의 몸을 직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그 병이 실제로 그에게 전이되어 감각적으로 공감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관적 몽유병자와 감각적 몽유병자를 구별했지만 이는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스차파리는 자신의 몽유병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녀는 병을 진단하기 위해 언제나 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그의 모든 고통을 자기 안에서 느꼈다. 그 상태에서 그녀는 환자의 병적 변화를 자신의 몸에서 보고 그에 따라 치료 조건을 판단하고 처방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들어감은 그녀를 점점 더 약하게 만들었으며 병이 고통스럽고 역겨울수록 더욱 심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했다. 한 번은 그녀가 다시 잠에 빠졌을 때 갑자기 심하게 기침하기 시작했고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녀와 라포르 상태에 있던 의사도 그 시각에 10마일 떨어진 곳에서 같은 증상을 겪고 있었다. 이 분야의 정통한 브라만 파리아는 이러한 이유로 몽유병자들이 전염병 환자를 진단하기를 꺼린다고 했다. 그리고 만약 환자의 모습이 수면 중 그들의 기억에 새겨진다면 그들은 깨어난 뒤에도 그 환자를 길에서 만나면 알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감각적 공감 진단 현상은 라포르의 지속시간 동안만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베르너의 실험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자신이 환자를 자석으로 치료할 때 그와 연결된 몽유병자가 그 사실을 알고 그 통증을 함께 느꼈다고 기록했다. 심지어 그가 편두통 환자의 이마를 만져주자 그가 완화되었지만 다음날 그 몽유병자가 당신 손을 통해 그 통증이 나에게 옮겨왔다고 꾸짖었으며 실제로 하루 종일 두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일부 몽유병자들은 진단을 감각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그런 진단을 하기를 거부하기도 한다. 예컨대 결핵 환자는 그들에게 기피 대상이며 간질이나 매독 환자와의 접촉은 그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피세기르는 한 간질 소녀를 진단한 뒤 몽유병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다고 보고했는데 그 몽유병자는 그와 같은 접촉이 계속되면 자신의 상태가 악화되는 비율만큼 환자는 점점 회복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중세에 알려졌던 전이 개념을 연상시킨다. 가장 놀라운 몽유병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프레보르스트의 여선지자로 불린 프라우 하우페였다. 저스티누스 케르너 박사가 쓴 프레보르스트의 여선지자라는 책은 필자가 보기에 다음 세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저작으로 남을 것이다. 비록 2세기, 19세기 동안 계몽주의를 자처한 언론이 이 책과 그 저자를 신비주의의 금서로 몰아넣는 데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5번이나 재판되었다. 물론 신비주의라는 비난은 케르너의 해석 시도에 대해서는 제기될 수 있지만 그가 보고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한 비난이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실들을 확인한 수많은 목격자들, 평신도, 의사, 철학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케르너의 반대자들은 그를 비난하기 전에 그보다 더 나은 설명을 제시했어야 했다. 단지 그를 조롱한다고 해서 보고된 사실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신비주의라는 낙인은 언제나 계몽된 비평가의 이성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는 지점을 가리킨다. 인간의 이해력은 사람마다 다르며 각자는 자기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현상을 신비적이라 부른다. 다시 말해, 누구나 자신의 인식 범위에 따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담는 주머니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며 그 주머니의 크기는 지적 능력과 반비례한다. 원시인들이야말로 가장 큰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이성적 시대조차도 여전히 모든 자연현상을 정령적으로 해석하던 시절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지금도 농민들 중에는 전신이나 철도를 신비한 것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고, 교양인들 사이에서도 그 차이는 단지 표현의 세련됨일 뿐이다.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사실상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쓰는지가 바로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을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척도다. 사람이 무식할수록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지식이 깊을수록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더 신중해진다. 예를 들어 아바왕은 네덜란드 사절이 우리나라에서는 물이 얼어서 그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말하자 그를 미치광이라고 여겼다. 심지어 플리니우스조차도 한 번도 흑인을 본 적이 없다면 세상에 검은 사람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한 바 있다. 인간이 아직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은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 만약 어떤 현상이 우리의 경험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자연 법칙에 반한다면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법칙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마치 자석이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며 작용했지만 그 당시에는 자기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것처럼 이런 논의는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필자가 지금 지극히 성실한 인물 저스티누스 케르너를 변호하려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신문 기사로부터 얻는데 그 질은 형편없다. 국가는 여전히 누구나 아무런 정신적 교육 없이 언론 직업에 종사하도록 내버려두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검증되지 않은 문구와 유행어들이 세대를 거쳐 굳어버렸다. 그래서 저스티누스 케르너라는 이름은 미신의 대명사로 전락했고 그의 글 한 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조차 그의 이름을 들으면 계몽주의적 소름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통념에 신경 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다루려는 것은 케르너나 다른 이들이 보고한 사실들 자체이며 그의 해석 전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프라우 하우페는 다른 어떤 몽유병자보다도 감각적으로 민감한 몽유병자로 탁월했다. 그녀는 병든 사람 근처에 다가가면 접촉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아픈 부위에 동일한 감각을 느꼈고 환자가 말하지 않아도 그 고통의 위치와 성질을 정확히 짚어냈다. 또한 그녀는 환자의 신체적 상태뿐 아니라 정신적 상태, 즉 슬픔, 기쁨 등의 감정까지도 감지했다. 신체적 것은 그녀의 몸으로, 정신적 것은 그녀의 영혼으로 옮겨왔다. 한 번은 괴핑겐의 부르크 부인이 찾아왔다. 그녀는 간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만 말하고 다른 병력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우페는 그녀를 만지더니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간 부위에 통증이 있으며 무엇보다 갑자기 오른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부르크 부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은 상태였다. 그러나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겉으로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우페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실제로 오른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고 눈동자는 백내장처럼 뿌옇게 변했다. 또 다른 날 1827년 9월 5일 케르너는 한 여성이 보내온 리본을 하우페에게 쥐어주었다. 리본에는 병자의 이름이 꿰매어 있었고 그 여성이 직접 몸에 지니던 것이었다. 하우페는 리본을 몇 분 만진 뒤 갑자기 극심한 구역감, 구토, 뼈의 통증, 가슴 답답함, 인두의 자극 등을 느꼈다. 그녀는 손을 여러 번 씻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마침내 완전히 경직되어 죽은 듯한 상태,
가사 상태에 빠졌다. 그날 저녁 캐르넌은 신문에서 그 여성이 이미 며칠 전에 사망했다는 부고를 읽었다. 헬몬트는 이와 유사하게 통풍을 앓던 한 여성이 오랫동안 죽은 오빠가 앉았던 의자에 앉으면 항상 통증이 재발했다고 전한다. 내적 자기 관찰이 그러하듯 타인의 신체를 꿰뚫어보는 능력도 비판적인 성격을 지니며 종종 질병의 원인과 그 후의 경과까지 인식된다. 한 몽유자는 어떤 아버지로부터 정신 이상을 앓는 그의 딸에 대해 질문을 받았는데 그 소녀가 12에서 13년 전에 사다리의 맨 위칸에서 떨어진 것이 그녀의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으나 집에 돌아가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베르트랑의 몽유자는 자신에게 진찰을 요청한 한 병자에게 그의 머리 상처가 이불 통에 들어온 탄환으로 인해 생긴 것이며 그 탄환이 이빨을 부수고 목 뒤쪽으로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알렉상드르 디마는 자신의 회고록 제13권에서 한 젊은 여인이 몽유 상태로 들어가 어머니의 병을 진단한 이야기를 전한다.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가 다음날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폐, 간, 장기 등 어머니의 내부 장기의 상태를 세밀하게 묘사했으며 실제로 어머니는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 부검 결과 그녀의 진단이 완전히 정확했음이 밝혀졌다. 당시 학술원 회원들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이런 명백한 증거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이해력의 한계를 세상의 한계로 착각한 나머지 그 여성을 사기꾼이라 불렀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론이 사실들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의식이라 불리는 심신적 한계 아래의 자아가 단지 상대적인 의미에서만 무의식적일 뿐임을 인정해야 한다. 즉, 그것은 우리의 감각적 의식의 문턱 아래에 있을 뿐 그 자체로는 무의식이 아니다. 우리의 정상적 의식 영역 밖에 있는 이 초월적 자아의 절반은 오감의 인간이 인식하는 세계와는 다른 관계 속에 놓여 있으며 다른 방식의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가 깨어있을 때 사용하는 공간과 시간의 척도 역시 그 영역에서는 변형된다. 이 초월적 자아가 꿈이나 몽유 상태에서 활동할 때 그것의 인식은 종종 비유적 상징적 형태를 띠거나 자아가 둘로 나뉜 듯한 극적인 분열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인식의 단순한 형식들을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로 오해한다면 그것은 미신에 빠지는 일일 것이다.